경제 부흥에 있어 수자원의 개발은 선행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수자원 개발을 포함시켰고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던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 엄청난 예산을 도입해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건설부 차관이었던 안경무는 누구보다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수자원 역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년 당시에는 홍수 문제 따로 다루고 또 농어용수 문제 따로 다루고 수력 발전 문제 따로 다루고 서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이것을 종합한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을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한 걸 주장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단일 목적댐을 대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건설부 밑에다가 우리 사장님이 만드신 수자원국이라는 것이 그때 태동이 돼요. 이제 수자원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시켰어요. 결국 정부는 1965년 공업 기반 조성과 식량 증산 등 각종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발족됐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는 다목적 댐을 비롯해서 운하와 저수지의 건설은 물론 간척사업까지를 도맡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서 물러나 잠시 쉬고 있던 안경모를 호출한다. 그 오산 건널목에서 큰 열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에 대한 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던 차였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그러면서 금일봉을 주셨답니다. 안 장관 하루도 쉬임 없이 이렇게 나하고 같이 왔으니까 한 2개월 동안 정도만 휴가 받았다 생각을 하고 좀 쉬시오. 내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와대를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앞에 놓고 안 장관 이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소. 결국 안경모는 1967년 12월 20일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소양강댐 건설이었다. 하지만 소양강댐 건설을 제대로 하자면 우선 조직 개편이 시급했다. 그 임명을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초대 사장이 이제 그 군인이니까 이력서가 태산 같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밑에 이사들 하는 사람들이 별자리가 많았어요. 그때는 미리 시간들은 없는데 이제 공격 경쟁하에서 뭐 시험을 쳐가지고 모집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뭐 목에 힘준다고 하는 분들은 다 이력서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과 칼을 뱉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까 내 이름을 팔고라도 과감하게 다 처리를 하라. 안 장관 소신껏 다 하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안경모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안경모는 기존의 기획관리부와 공보실을 폐지한 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지역별 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기술 인력을 대거 영입하기에 이른다. 전체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공대 출신이 80%예요. 그리고 한양공대 출신이 10%. 나머지 기타가 10%. 그때 당시 우리 초창기지만은도 기술자가 이제 확보된 그 순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기술 인력은 우수한 인력이 다 모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마친 안경모는 본격적인 소양강댐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사실 소양강댐은 1950년대 중반 국토 전체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졌을 당시 이미 기초 조사가 검토된 바 있었으나 건설에 착수하지 못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 근대화로 인해 수도권의 용수 수요가 급증하자 개발 타당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고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60년 초반이죠. 그때부터 4대강,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우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술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막 이래서 미국 또는 그 UN 그에다가 이것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젊은 기술자를 같이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었나 하면 한강의 기적을 얻기 위한 수자원 개발은 우선 소양강댐을 먼저 해야 된다.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1967년 4월 건설부는 소양강댐 건설을 착수했고 수자원개발공사의 설립과 함께 안경모를 중심으로 공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 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댐의 형식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댐의 형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은 콘크리트로 하는 댐하고 사력, 흙과 모래와 돌과 이거를 건설한 댐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콘크리트 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이 했죠. 현대건설 쪽에서 그 콘크리트 댐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력댐으로 하는 것이 더 공기도 줄일 수 있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거기서 해왔어요. 당시만 해도 댐 건설의 경우 콘크리트 댐이 일반화돼 있었고 더욱이 소양강댐과 같이 대규모의 다목적 댐을 사력댐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댐이라는 건 절대 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력댐 같은 경우는 물이 한번 넘었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댐은 물이 넘어도 안전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댐은 콘크리트 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하지만 안경무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경무사들께서는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을 하셨고 우선 공기가 줄어든다. 공사비도 줄어든다 하는 것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셨죠. 지금은 도로가 다 있지만 오지인데 콘크리트를 하려면 세멘트를 운반해야죠. 철근을 운반해야죠.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나라 세멘트와 철근을 다 수입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흙댐은 그 근처에 있는 돌, 모래, 자갈 그런 현장에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장비만 보급이 되면은 흙댐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싸고. 결국 안경무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소양강댐을 사력댐으로 건설하겠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기와 공사비 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안보였다. 휴전선 근처에 건설되는 댐이니만큼 안보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댐이 만일에 폭격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하는 쪽에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 안보상 굉장히 중요할 때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확인을 했지만은 당시에 삼군사령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소양강 댐이 사력댐으로 됐을 경우에 폭격으로 하면 이게 무너질 거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갖다 검토해봐라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검토 보고서가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콘크리트 댐보다 오히려 그 폭격이 안전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고요. 댐의 형식을 사력댐으로 결정해 공사비를 줄였지만 그래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가 그 당시 충분한 재원이 없었어요. 수산공사가 처음 생겨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 여건이 있었죠. 이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안경무사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한강의 서빙고 지구의 하천 부지를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나마도 부담을 하자. 당시 춘천댐과 의암댐, 청평댐과 팔당댐 등으로 인해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곳곳에 유유지가 발생했고 한강 일대를 면밀히 조사한 안경무는 가장 입지가 뛰어난 곳이 서빙고라는 결론을 내려 매립공사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는 한강 개발을 위한 서빙고 지역 매립공사장. 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엄청난 국토건설 공사가 몰아친 강추위 속에서도 억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빙고의 매립 면적은 12만 평에 달했고 매립한 땅을 분양해 이익을 남겨 소양강댐 건설에 투자했던 것이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 돈으로죠. 그 당시 한 17, 8억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서빙고 땅을 매립한 곳에 공무원 아파트를 지은가 봐요. 근데 그때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이 땅이 안경무 사장의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땅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양반 물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은 땅 양소도 잘하는군 하면서 굉장히 협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댐 건설 자금의 일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계화 시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공사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댐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공사했다가는 뭐 세월도 많이 걸리고 품질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큰 댐을 맨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죠. 그 장비를 들여오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 장비를 들여올 때 우리가 그 피땀으로 보상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그 돈을 거기 썼던 겁니다. 그중에 한 3천만 불을 장비 구입에 써서 그런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는 강원도 준성군 소양강 다목적 댐입니다. 착공 6년 반 만에 준공된 이 댐은 지난해 10월부터 물 채우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양강댐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동 끝에 1973년 완공됐다. 당시 아시아에선 최대 규모였고 세계에선 4번째에 해당하는 대규모 댐이었다. 한강의 기적,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양강댐이죠. 팔당의 12, 3배가 되는 물그릇이 물탱크예요. 우리 4천 몇백만 인구 있잖아요. 약 2천만 되는 거의 한 50%의 인구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다목적 댐으로서 한강의 홍수의 수위를 상류에서 조절을 함으로 해서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한강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피해했다는 건 여태 우리가 벌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방류하면서 발전 전용 댐은 아니지만은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니까 에너지에 기여하는 거. 그래서 소양강댐이 완공이 됐을 때 내가 큰 일을 하는데 한 몫을 했구나. 모든 직원들하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안경무 사장님은 그게 평생의 자랑이셨죠. 여기는 안동댐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 들린 대통령께서는 강허리를 막아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며 발전시설도 갖추는 대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안경무는 소양강댐 건설과 동시에 안동댐을 건설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시 수자원 개발 계획은 전국의 아주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이다 하는 차원이었고, 균형 있는 개발이 되려고 그러면은 용수 공급과 홍수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용수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4대강에 적어도 키 프로젝트로 큰 거 하나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 첫 번째 사업이 한강의 소양강댐이었었고, 두 번째가 낙동강의 안동댐이었습니다. 하지만 댐 축조에 앞서 문제가 발생했다.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라는 게 있죠. 거기 철새 도래지예요. 유명한 철새 도래지. 거기다가 이제 댐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시 정부는 안동댐 건설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차관을 추진 중에 있었고 환경보호를 이유로
차관을 제지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다. 조류 전문가들이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쪽에 차관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오 해가지고 국제회의에서까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람도 살고 또 철새도 살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안경모를 비롯한 안동댐 기술진은 철새의 먹이를 항상 하류로 방류하기 위해 수문 설계에 공을 들였다. 수문의 형태를 본류도 시키고 또 수문을 들어서 밑으로도 이제 방류시키고 하는 세계에서 특수한 수문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사람, 생태 서로 공존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나라의 환경요양평가 제1호 프로젝트예요. 이게 안경모 사장 이하 이 기술진들의 그 노력이 아니겠나.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전자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첨단 산업인 전자공업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에 정부는 1968년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전자공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1972년 12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안경모를 호출한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요. 매번 대통령 만나고 청와대 가고 뭐 이러는데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 수행을 하고 가는데 내가 앞에 타고 있는데 남궁 아마 내 느낌이 우리 수자원공사가 더 큰 일을 맡을 것 같아. 안경모의 예감은 적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구미공업단지의 건립을 시행하라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안경모는 사무실에 들러 합동조사단부터 구성한 후 그날로 경북 구미로 향했다. 그때 사장님이 바로 합동 그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가시니까 영문도 모르고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구미에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할 테니까 불과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보니까 12월 19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뭐 등등이 전혀 없었죠.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밤낮으로 마스터 플랜을 그 짰어요. 안경모는 합동조사단과 함께 낙동강 하천부지 매립을 위한 조사부터 시작해 용수시설은 물론 도로와 강줄기의 방향까지 체크하며 5일간에 걸쳐 기본 계획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2월 26일에 대통령인데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이 아주 만족했다고 아, 이러면 됐겠구나.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안경모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후반 이미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전자공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안경모는 경북 구미 지역이 전자공업단지 최적지라 판단했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었다. 전자공업단지는 바다하고 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사장님이 알았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전자공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가 이 해풍하고 만나면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인데다가 전자공단은 구미에다가 합시다 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경북 구미는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 지역이면서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 교통망이 뛰어나고 더욱이 중앙으로 낙동강이 흘러 공업용수 공급에도 용이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전자공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린 워터예요. 물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짓고 있던 그 안동 다목적 댐에 깨끗한 물을 구미로 공급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한테다가
그걸 건의를 했어요. 전자공업단지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안경무는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했다. 꿈이라는 데가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 가까이 생가가 있는 곳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우리 사장님이 그걸 추천할 때 상당히 조심을 했어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72년 12월 19일 날에 구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왔던 거예요. 경상북도 구미공업단지의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건설 현장을 시찰한 박정희 대통령은 공사 규모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력신장의 맥박을 느끼게 하는 큰 공사라고 지적하고 자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 가슴에 심어주도록 하라고 수행한 관계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2월 1일 제1단지 공사에 착수한다. 그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은 낙동강변에 땅이 이제 홍수가 지고 이러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포락이라 그런다고 우리는 그걸 강변이 포락이 되고 하니까 그걸 전부 다 매립을 해서 거기다 전자공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우선 낙동강변에 백사장과 습지를 매립해 공장 부지를 조성했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 축조 작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비가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와서 7, 8월 달에 피크가 돼서 홍수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늦어가지고는 쌓아놨던 게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변의 뚝을 빨리 쌓아야 된다고. 참 그때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빨리 이걸 일을 해야 되고 홍수가 오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작업을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돌관 작업이라고 해서 밤에 심야에도 작업을 했어요. 4개의 살을 집어넣어가지고 밤낮 주야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밤에 구미 현장을 밝혀지니까 대통령이 안장관 내 구미 현장을 보니까 내가 포병대에 있었을 때 전투하던 그런 것 같았어요. 완전히 전쟁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구미공업단지 공사구역과 경상북도 경계선에 위치한 포락지를 두고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 포락지가 그 지적이 그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소유주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5,100여 평에 달하는 포락지를 경상북도와 협의한 끝에 구미공업단지 조성 예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매립하고 매립 면적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구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었지만 경상북도에서 입장을 바꿨던 것이다. 그 시행을 수자공사에서 했는데 나중에 경상북도에서 자기들이 한 것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소송이 걸리고 또 그 조사 과정에서 직원 4명이 무고하게 구속이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안경모 사장님께서 그 앞장을 서가지고 결국 그 무고함을 풀고 구속이 해제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1월 10일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착공한 지 9개월 만이었다. 그때 사람들을 전부 산업정사라고 해요. 본인이 가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안 사장님이. 자기는 말하자면 조국 근대화 작업의 야전사령관이라. 산업기지 건설의 야전사령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죠. 구미공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안경모에겐 또 하나의 직책이 주어졌다. 1973년 1월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화공업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중화공업 추진에 관련 부처, 즉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등을 중화공업 부서를 포함시키고 거기다 안경모 사장님을
개인 위원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중화공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안경무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한다. 이는 중화공업기지 및 도로, 항만, 전력, 통신, 용수 등 지원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 이주 대책 시행 등 필요한 모든 법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고 1973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1974년 2월 1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 재창립. 초대 사장으로 안경무가 취임하면서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물이니까 산업단지로 하는 데서는 공장 건설에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니까 산업기지를 차라리 회사를 바꾸어 가지고 통합시켜 가지고 이걸 한 사람에 맡겨서 추진하면 더 쉽겠다. 대통령께서 이 중화공업 육성을 하기 위한 6대 전략 산업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 전자,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석유화학, 비철금속, 철강, 조선. 그래서 그 중에서 전자하고 4개를 맡아요. 6개 중에서. 전자가 구미로 되고요. 기계가 창원, 석유화학이 여천, 비철금속이 온산. 이렇게 4개 공업단지를 6개 중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거죠. 철강은 잘 아시는 포항제철, 박태준 씨가 맡게 돼요. 그 다음에 6번째에 조선은 현대가 맡게 됩니다. 결국 구미공업단지의 건설이 대한민국 산업기지 건설의 신호탄이었고 이후 안경모를 비롯한 공사 직원들은 전남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를 비롯해 창원기계공업단지와 비철금속의 요람인 온산공업단지까지 건설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